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예의 없는 형님의 예비 도련님 때문에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쓰는 글이라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나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고 간단한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판에 글을 쓰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길래 저도 제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상한 건지 말씀 듣고 싶어서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의 주제는 제가 옳기로서 주제 넘는 건 알지만 형님이 곧 결혼 예정이신데 예비 아주버님과의 결혼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한 지 1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시댁을 자주 못 내려갔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와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댁과의 거리, 그리고 남편 직업 특성상 쉬는 날이어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웠습니다. 출산 후 두 번째 시댁 방문이었으며 형님의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 주제이지만 그 전의 만남도 함께 써보려 합니다. 예비 아주버님과의 상견례에서의 만남은 세 번째이고 첫 번째 만남은 제가 출산하고 2박 3일 퇴원 후에 일주일쯤 되었을 때입니다. 형님이 예비 아주버님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출산하자마자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남편이 휴가를 쓰고 집에서 몸조리하는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형님께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드니 나중에 소개하라며 찾아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시겠다고 하셔서 남편과 저는 알겠다고 했고 예비 아주버님 직장이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 생활하시는 곳에서 형님과 지하철을 타고 남편과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차량이 없어 차로 10분 거리의 지하철역 쪽 카페에서 잠깐 보기로 하고 20분 정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형님이 예비 아주버님 댁에 놀러 가실 때 시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반찬 좀 갖다 주시라고 하셔가지고 들리신다길래 집에 방문하시면 식사는 좀 그렇고 커피만 내려드리기로 하고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주차 바리케이트에서 나오는 화면에서 조수석에 예비 아주버님이 타고 계시는 걸 보고 남편이 놀래서 같이 오는 거였냐고 여쭤봤어요. 오시는 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둘 다 편한 차림이기에 너무 당황했기 때문이에요. 현관에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남편은 반찬을 정리하기에 바빴고 저는 아이가 칭얼대서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비 아주버님이 식탁에 앉으시더니 남편에게 마실 것 좀 달라셔서 커피 내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에 뭘 드리지 하고 있었는데 없으면 물이라도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냉장고에 내려놓은 커피가 있어 커피를 드렸고 형님은 아이를 보고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아이는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에게 움직이는 거 싫어하냐고 물어봤더래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남편 얼굴 크기는 저랑 비슷해요. 애교 뱃살이 좀 있지만 몸 자체는 근육질 몸매예요. 오히려 예비 아주버님 몸매가 큰 키에 살찐 몸매입니다. 그러고 언니가 단 걸 좋아하셔서 가실 때 마카롱 2개를 챙겨드렸는데 아주버님이 제 손을 막으며 살찐다고 먹지 말라고 막으셨어요. 여자로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은 끝이 나고 세 번째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가 먼저 자리에 앉아있고 마침 아가 수유 시간이 되어서 수유를 할 타이밍에 형님의 예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동생이 도착해서 일어나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가 분유를 먹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 쪽 테이블에 얘기가 오갈 때 고개를 들어보니 아주버님 남동생이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남편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 동생이 나이가 같아서 형님에게 하신 말씀인가 계속 들어보니 남편에게 반말을 하길래 제가 조용히 구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래요. 알고 봤더니 아주버님 동생은 제대군인으로 남편보다 1살 위고 기수도 한 기수가 높더라고요. 어린 걸 알고 첫 마디부터 반말을 하고 식사 자리에서 후식 냉면을 후루룩 숟가락 젓가락 할 것 없이 냉면 그릇을 박박 긁어가며 쩝쩝대며 먹는 모습이 참 그렇더라고요. 멀리서 형님의 예비 시어머니 말씀도 들렸는데 예비 시아버님께서 예비 시어머니께 천사가 집에 들어왔다고 하시고 예비 아주머님 땡땡이는 형님이 사준 옷만 입는다는 말을 너무 잘 듣는다, 결혼해서도 순탄할 거다 말씀하시고 딸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저런 말씀 하신다 생각하시면 저는 좀 무섭네요. 어쨌든 식사 자리가 끝나고 저와 남편은 기저귀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예비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남편의 이름과 아가 이름을 다시 한번 여쭈셨습니다. 거기서 형님이 제 이름을 알려드렸는데 못 들으셨는지 반응을 안 하시길래 형님이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끝내 들은 채 안 하시더라고요. 전혀 시끄럽지도 않았고 옆에는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기와 아기를 보고 계시는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형님과 남편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밖을 나가서 모두 인사를 나누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그쪽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를 했습니다. 예비 아주머님 동생은 눈은 마주치는데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목례와 안녕히 가시라는 인사만 10번 정도 했을 거예요. 끝까지 안 받길래 저도 차에 타기 전에 한 3번은 인사했습니다. 차에 타서도 웃으면서 인사드렸고요. 가정교육이 덜 된 건지 한때 군인이었다고 목에 힘주는 건지 동생분이 너무 경우가 없어서 형님이 그런 집에 시집을 가는 게 맞는 건지 남편이 형님과 연락해서 위의 내용은 형님이 괜히 신경 쓰실까봐 얘기는 따로 하지 않고 그분과 결혼하려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비 시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믿는 사람이라 선택했다고 하셨대요. 남편 포함 시댁 모두가 기독교입니다. 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님의 집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외모, 성격, 학벌, 능력, 수입까지 딸리는 게 없으세요. 예비 시아버지는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시며 예비 아주버님은 계약직 직장에 외모도 평균 이하이시고 차량도 없고 신혼생활을 원룸에서 하신다는데 남편과 저 그래도 축복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추가입니다. 남편의 누나를 평소에 언니라고 부르지만 명칭은 시누이, 호칭은 형님이라고 한다고 하기에 형님이라고 쓴 거고 형님의 예비 도련님이라고 쓴 건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서 형님의 예비 도련님이라고 기재한 겁니다. 글을 읽으시는데 혹시나 혼란스러우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돈 총각은 제가 부르는 호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요. 형님에게는 남편의 남동생을 미혼일 경우 도련님, 기혼일 경우 서방님이라고 호칭한다고 해서 형님의 예비 도련님이라고 글을 썼던 건데 글을 읽으시는데 호칭 때문에 매끄럽지 못했다면 이해해 주시고 예비 아주버님의 남동생, 남편 누나의 예비 남편의 남동생, 형님의 예비 도련님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사돈 총각으로 알고 계시거나 칭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돈 총각으로 이해하고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부모님께서 결혼 반대하지 않으시냐는 말이 있는데 아주버님 될 분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가 아버님이 엄격하셔서 학창시절에 사복으로 치마도 못 입고 염색도 못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아들, 딸을 잡아 키우셨던 것 같은데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그것까지 말리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저희가 반대해봤자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아서 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 예정입니다. 남편이 아버님께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글을 읽는 남편도 마음이 편치는 않나 봐요. 남편의 형님이 결혼이 부정적이지만 말린다고 하지 않을 결혼도 아닐 뿐더러 언니가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기는 꺼려지나 봐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의 반말은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계셨고 저희는 저희 테이블에서 양가 부모님 말씀 듣고 있다가 한 분이 그쪽에서도 얘기 좀 나누라라고 하셔서 얘기가 시작된 거라 아마 시부모님들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제가 남편 옆에 있어서 알게 된 일이고 시부모님들은 헤어진다고 인사 말씀 나누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많은 댓글과 관심 감사드리면서 제 언니가 예비 아주버님 같은 분과 결혼한다고 했으면 저는 언니 안 본다고 쌩 난리를 피우고 부모님을 꼬셨겠죠.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같이 모이는 가족 행사 있으면 참석 안 하려고요. 결혼식 후에는 볼 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반말하던 동생놈이 다음 만남에서 또 반말하면 저도 똑같이 반말하려고요. 밥은 먹고 다녀? 여친은 없지? PC방에서 하루종일 게임만 할 것 같이 생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면도도 깔끔하게 못해서 진짜 얼굴 떠올리기도 싫어요. 제목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헌댁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지병으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은 그때 그 순간에 아직도 멈춰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시어머님과 그걸 외면하지 못하는 아들 때문에요. 돌아가신 날 이후에 어머님께서는 많이 힘들어하시고 살 의욕도 잃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 어머님 잘 달래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는 어머님 때문에 남편이 제 눈치를 보자 남편에게는 지금 누구보다 힘들어한 건 어머님이니 자기가 잘 챙겨달라고 내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곁에 잘 있어 드리고 달래드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7시 되고 어머님이 퇴근하고 7시 반 정도 되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어머님 집으로 가서 조금만 있다가 집에 오면은 9시에서 10시 정도 돼요. 근데 저녁은 또 못 먹고 오니까 집에 와서 간단하게 밥 먹고 하다 보면 금세 10시나 11시쯤 됩니다. 다음날 출근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건 고작 한두 시간? 주말에 여유있게 좀 쉬다 보면 어김없이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 가서 좀 있다 하고 집 근처에 놀러 가는 것도 꿈도 못 꿔요. 어머님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고 그러면 대성통곡을 하신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것까지 고려해서 얘기했지만 한사코 싫다고 하시고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어느 정도일지 나도 내 남편 잃고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은데 어머님은 오죽하실까 싶어서요. 남편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인데다 홀로 남으신 어머님 걱정도 되고 그리 우울감에 잡아먹혀 어머니까지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자식된 마음도요. 근데 그렇게 두 사람 입장만 이해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의 생활에 제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모두가 미뤄지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어머님께 그리 많은 걸 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위안을 삼습니다.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하는 거 불편해 하시거든요. 같이 있으면 돌려서 까시는 것도 신혼 초에 몇 번 당하기도 하고 아들 뺏은 년이라는 그런 마인드로 절 대하시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잘하고 싶은 마음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머님의 우울감이나 무기력함 같은 우울증 증상이 보였을 때 여러가지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근처 산책 가자, 뭐 먹으러 가자라든지 어디 심리 상담이나 치료 같은 거 가족끼리 다 같이 받으러 가보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돌려 말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전부 다 거절하셨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얘기를 해도 다 싫다고만 하시니 저도 남편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곁에서 달래드리면 좀 괜찮아 보이시니 그걸 남편이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덕분에 저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반년은 거의 혼자 지내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도 못 보는 남편에 우울감에 사로잡혀 주변도 못 보는 시모에 이러다 제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참 나쁜 생각도 들어요. 시부 살아생전에 금슬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남편 어렸을 적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물건 부서지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아프시고 난 이후부터는 부쩍 어머님의 짜증과 화가 늘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고 나서랑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본 적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이고요. 아픈 사람 집에 두고 삼시세끼 혼자 먹고 주말에도 딱히 그렇네요. 살아생전에 그리 못했으면서 그것만 생각나 미안해서 저러나 하는 아니꼬운 생각도 들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보름, 한 달, 두 달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고 이해했는데 슬슬 나도 지쳐가요. 남편도 지쳐가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어머님 외면했다간 진짜 돌아가실 것만 같고 아직도 우리 집은 그때 그 순간에 멈춰있는 것 같아요. 추가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 넋두리겸 쓴 글이 그 사이에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남편 따라 타지에 오게 된 거라 주변 1시간 거리 내 친구가 없어요. 그동안은 남편이랑 친구처럼 연인처럼 지내왔던 터라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인연을 맺을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라도 좀 사귈 걸 그랬나봐요. 친정은 저희 집에서부터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고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해서 가까우니까 더 자주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에 생략된 것이 많지만 위에 썼다시피 친구도 없고 해서 좀만 더 넋두리 할게요. 죄송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제 심리적, 육체적 상태가 말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에겐 오늘 저녁에 얘기하려는데 생각하니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우울증 증상과 무기력함, 화병이 같이 속에서 응어리진 게 답답하고 불면증은 기본이고 시도 때도 없이 눈물 나는 것도 기본이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싶고 남편 뺏으려고 일부러 쇼하는 건가 싶다가도 생각이 극에 달할 때는 진짜 차라리 시모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든 생활이 끝날 테니까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들 뺏은 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앞뒤 다르고 말 다르고 친척들한테 제 흉보는 건 예산일이 아니었죠. 남편이랑 있을 때는 잘해주는 척 하시면서 혼자 있으면 무시하고 뭐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시모 자리예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이랑 굳이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며 시댁 갈 일 있으면 혼자 다녀오고 최대한 자기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연락도 그렇고요. 그렇게 절 미워하시는 걸 알았는데도 저는 바보같이 어머님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어디서 성에도 차지 않는 여자 하나 들어와 끼고 사니 당연히 눈에 가시였겠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저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최대한 제 편히 봐주고 있고 저도 만족하는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따라 최소한의 도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이번 일이 지속되다 보니 그동안 당했던 것들과 함께 모든 게 다 골마버렸나 봅니다. 그런저런 상태가 악화되다 문득 이러다가 진짜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정신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최대한 남편하고 얘기하고 털어놔야지 안 그럼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쐬러 가보고 기분 전환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찾아온 거면 아직은 늦지 않은 거라면서. 친구든 가족이든 얘기할 사람 있으면 그래도 툭 터놓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마음에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푹 쉬고 이따 저녁에 최대한 용기 내서 남편한테 다 얘기해야죠.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얘기?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나도 살아야죠.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추가 두 번째입니다. 남편의 권유로 인해 기분 전환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짐을 쌌습니다. 저는 이 답답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슬프고 센치한 마음을 달래줄 아무런 생각 안 들 정도의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하고 싶어서 번지 점프가 유명한 어느 땡땡섬으로 출발했어요. 배를 타러 항구 근처까지 이동을 했고요. 배차 간격이 아주 바람직하게도 10분에서 20분 간격마다 배편이 항상 있더군요. 예매를 할까 하다가 안 하고 갔는데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땡땡섬에 도착을 했고 남편이 그간 저에게 신경을 못 써준 만큼 통 크게 호텔까지 예약해놨더라고요. 호텔을 도착해서 짐을 풀고 커튼을 걷으니 장관이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묵은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래서 집안 살림하시는 가정주부님들이 나홀로 여행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겐 3일의 시간이 주어졌고 남편이 원하면 더 있다가 와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땡땡섬에서 유명한 관광지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와인에다가 맛있어 보이는 비싼 초콜릿을요. 초콜릿을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개워내고 털썩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고팠던 거지 저희 집안 살림에 지쳐서 온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목 놓아서 펑펑 울고 난 뒤에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TV를 켜니까 오늘의 추천 영화가 뜨더라고요. 영화를 보려면 컴퓨터로 영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틀어야 한다길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니까 바탕화면에 땡땡땡이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더군요. 친구에게 몇 번 들었어서 호기심에 클릭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필요했어요. 마침 제가 중요한 메일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별명을 설정하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수다라는 카테고리가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방들이 존재하더군요. 그 중에 제가 눈이 가던 방 제목이 있었어요. 30대 어른스러운 대화라는 제목이 있더군요.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다들 30대의 분위기에 맞게 약간 진정성 있는 목소리 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조용히 있다가 제 별명을 부르더니 어디 사는 몇 살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뭐하고 있냐길래 호텔에서 쉬고 있다고 하니 결혼했냐고 묻더군요. 결혼했다고 했죠. 남편이랑 같이 있냐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그 여성분이 바로 제 상황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남편이랑 안 좋은 일이 있냐, 집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혼자 여행을 떠난 거냐면서 물어봐요. 저는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워서 주제넘게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거기 있으신 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별 재미도 없고 영양가 없는 대화였을 텐데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공감은 아니지만 위로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이 좀 됐어요. 저한테 몇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위로와 힘을 실어주신 분, 저보다 2살 위 언니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는 지역도 같은데 나중에 만나서 술이나 커피라도 한잔해요. 꼭. 그렇게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 그 방에서 신나게 대화를 하고 나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제 생각도 좀 고쳐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받는 스트레스는 예전과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힘내보려고요. 만약 제 상황이 그랬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지루하고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제목: 남들보다 못한 엄마와 저, 인연을 끊어도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애증의 관계죠,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충 몇 가지만 써볼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저희 친정엄마가 저에겐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10시 40분이 이 밤에 저한테 전화하고 안 받으니 또 우리 아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그것도 안 받으니 다시 저한테 전화하고, 얼마 전에 또 싸운 이후로 친정엄마 전화 안 받고 싶어서 피하고 있었거든요. 아이 폰으로 하는 걸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받아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애 폰으로 전화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하면 안 되냐고 하네요. 잘 시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럼 전화를 언제 하느냐고, 낮에 전화하라고 하니까 뭐 10시밖에 안 되는데 하길래 10시가 아니라 10시 40분,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다, 충분히 늦은 시간이니 9시 넘으면 애가 잘 시간이니까 하지 마시라 하는데도 10시 40분이나 10시나 그럼 언제 전화하란 말이냐 하고 또 도돌림표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낮에 하라는 거 아니냐 하면 다시 또 똑같은 말. 어우, 정말 지겨워요. 자식 키워보니 이제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다 친정엄마 덕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정말 악마 같은 친정엄마였다면 내가 이리 살아있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이미 충분히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돈 좀 더 벌어주다 가지 하고 눈 흘기던 사람이에요. 제 결혼식 끝나고도 식대 비싼 데서 해서 남는 것도 없다고 뭐라 하던 사람이고요. 축하한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죽을 듯이 힘들었던 것도 알면서도 나중에 저랑 싸울 때는 네 성격이 그러니 네 남편이 그런다면서 소리를 지르며 제 가슴을 후벼 팠던 사람입니다. 방금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도 늘 싸우게 되는데 늘 그걸 제 탓을 해요. 네가 성격이 그 모양이니 넌 늘 그 모양이었다. 너란 애는 정말 어쩌고 저쩌고. 제가 30이 다 된 나이에도 조금 어려 보였었어요. 엄마 개모임 중에 우연히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엄마 친구분 중 한 명이 땡땡이는 어쩜 아직도 고등학생 같니? 하고 칭찬의 의미로 말하셨을 때, 그때 엄마 절친이던 다른 아주머니 한 분께서 뚱한 표정으로 고등학생은 무슨 제 나이로 보이는구만 하고 국 휘휘졌던 장면이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별거 아닌 장면인데 가끔 떠오르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그 아줌마 웃긴다, 대놓고 사람 앞에서 뭘 그렇게 얘기한대 하니까 그게 뭐 별일이냐는 식으로 그 아줌마 편을 든 거죠. 너는 별걸 갖고 다 꼬아한다, 이런 식으로요. 전 그때 엄마라면 내 딸 고운데 누가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주길 바랬거든요. 그냥 우리 엄마는 항상 그랬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눈치 보느라 할 말도 못하면서 자기 딸인 나는 늘 값을 후려치고 자존심 깎아먹기 바빴죠. 불과 몇 년 전에도 저랑 싸우고는 저 속 긁는다고 네 주변 사람들이 다 너 싫어한다? 너는 그거 모르지? 나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 너는 성격이 나빠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격하는 걸 보고 진짜 무슨 엄마가 이런가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친정엄마의 이해 안 가는 행동은 많았지만 이제까지 쭉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제가 넘겼던 거죠. 아이 키워보면서야 알겠더라고요. 부모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요. 여기 대화해보라는 말이 많던데 저는 30 몇 살 될 때까지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어쩔 땐 울면서 엄마 그런 말 나한테 상처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싸움만 났죠. 나중엔 내가 언제 그랬냐, 너는 있지도 않은 말 한다, 아니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하냐, 넌 참 사람 피곤하게 한다.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인연 끊고 싶어요. 내 성장 과정에서 늘 자기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이용해놓고 이제 자기 힘들다고 외롭다고 날 찾는 것도 역겹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저도 착한 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마랑 마주치면 늘 싸우기만 하게 돼요. 그냥 전화가 와도 곱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용건이 뭔데? 늘 이런 식이었어요. 사실 이제까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 적도 거의 없고 계속 폭언폭소를 들어왔으니 어쩔 때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캥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됐으니 엄마도 저러는 거 아닐까? 내가 불을 지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인연을 끊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잘했으면, 좋은 딸이었으면, 착했으면 엄마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았을까 하고요. 예전에 제가 조산기가 심해서 병원 입퇴원 반복하며 몇 달간 누워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 잘못될까봐 일어나 밥도 못 차려 먹고 남편이 집에 잠깐 들러 점심을 차려주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못 오면 굶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딸에게 와서 밥이나 반찬 같은 걸 해준 적 한 번 없고 전화 와서 회 먹으러 가자, 아니 임신 중인데 조산기가 있어 못 나간다고 하니까 못 가냐 하고 자기들끼리 가거나 그런 기억밖에 없어서 제가 맺혀있던 게 많긴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도 터졌었나봐요. 엄마가 이모와 함께 출산일을 받아왔다며 찾아왔을 때도 제가 엄청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이 날짜에 어떻게 애가 딱 나오냐 하다가 서로 언성 높아지고 나중엔 결국 싸웠어요. 그때 이모가 저한테 마구 화를 내면서 현관에 있던 부츠를 만삭인 제게 집어 던졌고 저는 그때의 충격으로 아이가 잘못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출산일을 받아온 엄마한테 신경질 부린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만삭일 때 폭언과 신발을 제게 던졌던 건 정말 잊히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고 나서 울면서 미안하다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몇 달간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때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슬프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없었고 조산기 때문에 임산부 요가 같은 것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저는 그때 너무너무 엄마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절대 제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혼자 낳으러 갔었고 아이 낳고 나자 오셔서 뒷바라지는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런 엄마에 대한 간간히 고마운 기억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나봐요. 저는 정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와 연락을 끊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저희 엄마 노후도 안 되어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요. 만약 엄마가 노후 걱정 없고 저보다 잘 살았으면 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인연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게 사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저는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마와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심장이 뛰고 온 신경이 곤두서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설거지 하다가도 엄마가 나에게 폭언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멈추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나면 제가 아이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아이를 힘들게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들입니다. 싸울 때면 엄마로부터 늘 이런 식의 문자를 받아요. 1년에 한두 번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네 어른 하시겠어요. 엄마한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쁘고 못됐고 차가운 사람이죠. 하지만 전 땡땡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는답니다. 자식한테 욕 많이 하세요. 아주 잘 클 테니까요. 땡땡이나 나처럼. 너 같은 성격의 소유자를 아내로 삼아 산다고 땡서방이 얼마나 힘들겠냐.
아이고 엄마 참 한심하다. 결국 또 인신공격이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 엄마 결혼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 꼬였다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너만 모르지. 너보다 잘난 사람들 너처럼 잘난 척 안 한다. 그런 말로 상처 주고 싶지? 나는 엄마가 불쌍해. 미친듯이 돈 벌어서 빚 갚고 네 뒤치다거리하고 땡땡이 학자금 갚고 했는데 너는 졸업해서 9년 동안 뭐 했는데? 꼴랑 얼마 보탠 걸로 생색내는 거야? 엄마는 돈 몇 천만 원은 모았겠다. 땡땡이나 내가 멋지게 커서 엄마의 자랑이 되어주지 못한 건 미안해. 근데 그게 전부 우리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더 이상 엄마 핥히고 싶지 않고 내 불안감을 이해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둬. 내 말을 이해했다면 안 이랬을 텐데. 자기 합리화만 하고 남들 무시하고 너만 옳다고 생각한다. 남의 흠집만 꼬집어서 말하고 땡땡한테 하는 거 반만이라도 남들한테 해봐라.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 배려심, 이해심도 없고 남의 흠집만 보는 나쁜 년아. 엄마는 딸 보고 다방에서 일하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여름에 덥다고 엄마 내연남 집에 혼자 가서 샤워하라고 등 떠민 사람이잖아. 딸이 애 낳고 몸 풀 때 사위는 집에 보내라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 내 주변 사람들이 개모 아니냐고 물어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네들 잘 키우려고 애쓴 거밖에 없는데 뭘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니? 나는 기를 쓰고 최선을 다했던 건데 지금 돼서 보니까 열심히 살아온 내 역사가 하나도 없구나. 참 허무하네. 본인이 생각한 건 안 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체? 내가 엄마한테 불만 있다고 해서 내가 엄마 살아온 거 비난하고 엄마 결혼생활 파탄난 거 지적하고 이런 적 있었어? 문자에 돈 얘기가 나와서 첨언을 하자면 제가 그리 좋은 직장을 못 가서 결혼 전에 집에 2천 정도 드리고 결혼도 제 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돈을 좀 더 벌어주고 가지 라고 한 거. 중간에 땡땡이라 처리한 이름은 제 친구와 그리고 제 동생이랑 제 아이를 말한 겁니다. 사실 제 동생이 조현병으로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간 나도 병원 다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가끔 듭니다.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마구 뛰고 혈압이 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유먹을 같은 데서 엄마로부터 받은 문자라고 따뜻한 문자들을 모아놓은 글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자들을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문자들을 찾아봤는데 다 위와 같은 내용들 뿐이네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엄마와 인연을 끊으면 주변에서 모두 욕을 할 거예요. 저희 친척들 모두 제가 성격 안 좋고 못됐다고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제껏 착한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잘못했다고들 생각하실 거고 저보고 엄마한테 빌라고 할 거예요. 모든 게 두렵습니다. 설사 인연을 끊어도 두려운 거죠.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엄마한테 문자는 옵니다. 안 봐도 보나마나 제 탓을 하고 있거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겠죠. 참 힘드네요. 죽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